네, 오늘은 코리아호가 한국에 도착하지 못한 비밀, 그리고 한국이 과거 시절 분리 방법을 최초로 개발해서 혹시 혹시 모르게 전 세계에 가장 큰 위치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번, 은은 만들기 까다로운 금속입니다. 은이 들어가 있는 암석에는 은만 있는 게 아니라 납, 아연 등이 섞여 있는 게 보통이죠. 은을 만들려면 이런 광물들로부터 은을 분리해야 하는데 로마 시대부터 은은 수은을 사용해서 분리했었습니다. 잘게 빻은 은광석에 수은을 섞으면 수은에 은이 녹아서 아말감이라는 합금이 되고 가열해서 수은을 증발시키면 은이 남는 방법입니다. 과거 세계 최초의 은광은 볼리비아의 포토시였고 이런 방법으로 원주민을 이용해서 은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원주민들이 하루 1,500명까지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시켜서 그렇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담배, 술, 코카 잎 등을 광산 노동자에게 주면서 일을 시켰지만 죽어나가는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말감을 가열시켜서 수은으로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방출된 수은이 원주민들을 중독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볼리비아 원주민이 수은 중독으로 죽어나간 후 은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인 파티오 공법이 개발됩니다. 파티오 공법은 마당에 은광석을 부어놓고 수은을 뿌린 뒤 노새를 은광석 위에 달리게 해서 은이 수은에 녹아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원주민 대신 노새들이 수은 중독으로 죽어나가는 방법이었죠. 네. 한국 동쪽에 있는 일본 시네마현에도 세계 투탑 매장량인 이와미 은 광산이 있었습니다. 이와미 은 광산은 매장량이 세계 탑급이지만 주석 함유량이 많은 저품질 탄광이라 가성비가 너무 나쁜 광산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해결 방안이 발명되죠. 1503년 6월 13일 연산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양인 김감불과 노비 김검동이 은을 만들어 바쳤다. 납 한 근으로 은 2돈을 만들 수 있는데 납은 조선에서 나는 것이니 은은 넉넉하게 쓸 수 있게 되었다. 연산군 앞에서 이들은 실제로 납으로 은을 만드는 시연을 하였습니다. 은이 포함된 광석을 채취한 뒤 구덩이를 파고 뜨거운 불을 피운다. 그 위에 납덩어리를 깔고 은광석을 펼쳐준다. 불티가 남아있는 재를 덮고 소나무로 덮는다. 사방에서 부채를 가지고 불을 지피면 불길이 일어나는데 납이 먼저 녹아내리고 은이 천천히 녹는다. 납이 흘러나와 재에 스며들 때 물을 뿌리면 먼저 녹은 납은 재에 스며들고 녹지 않은 은이 응고되면서 납과 분리가 된다. 다시 재 속에 있는 납에 불을 가하면 재도 사라지고 납만 남는다. 이들이 만든 은 추출법은 납과 은을 분리해서 추출하는 방식이라 연은 분리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연은 분리법은 세계 최초로 수은을 쓰지 않고 은을 순도 높게 분리하는 신기술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연은 분리법이 확보되자 민간에게 은광산을 허용하고 채굴꾼 한 명당 하루에 은 한 양을 세금으로 걷는 체은 납세제를 시행합니다. 민간에게 은 채굴을 허용하되 세금을 걷자는 아이디어는 정말로 파격적이었고 1인당 하루에 은 1량의 현물 납세는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죠. 연은 분리법은 중국의 회치법보다 더 많은 은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명나라의 천공괴물에 소개되었습니다. 연은 분리법이 시연되고 3년 후인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연산군이 폐위가 됩니다. 연은 분리법은 연산군의 업적이라 중종은 취임 즉시 사치풍조 척결을 내세우며 민관의 은광채굴을 금지시킵니다. 지금이랑 뭐 다를 게 없네요. 연산군은 총애를 받으며 장수경의 집안이 단천 은광 사업권으로 큰 부자가 되는 등 은광산의 비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사람이 죄가 있지 기술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니죠. 1507년 4월 중종은 연은분리법이라는 기술 자체를 금지시키며 지시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한국에서 연은분리법이 사라지게 되었죠. 15세기 후반까지 조선과 일본의 교역은 일본으로부터 후추 등을 받고 조선은 인삼과 은을 넘겨주는 식으로 교역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종이 취임하고 34년이 지난 1539년 8월 조정에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후추를 주고 은을 받아가던 일본에서 8만 양의 은을 가져와
면포 45만 필과 교환하는 무역을 요청한 것입니다. 은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조선에서 가장 큰 단천 은광은 1년 생산량이 1000량 되지 않는데 8만 량의 은은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조선 왕실은 의주 판관을 통해 연은 분리법이 일본에 유출된 것을 알게 됩니다. 중종실록 중종 34년 8월 19일자에 나온 기록입니다. 연산군 앞에서 김감불과 김검동이 연은 분리법을 시연한 지 30여 년 만에 당시 세계 최고의 신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죠. 이와미 광산 기록에는 1533년에 조선에서 초청한 기술자 경수와 종단에 의해 연은 분리법을 도입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매장량은 엄청나지만 납이 많아 하급 은광산이었던 이와미 은광산에서 연은 분리법이 도입되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미 은광산은 한 곳에서 전 세계의 은의 3분의 1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은 국내에서 쓰고 남은 은을 매년 200톤씩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은이 많이 생산되었지만 16세기의 중국은 일본과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해양 세력이 일본 왜구와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은 돈 냄새를 맡고 여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일본에서 은과 구리를 사서 중국으로 가서 비단과 금으로 바꾼 뒤 인도로 가서 구리를 팔아 후추를 삽니다. 중국에서 산 비단은 일본으로 가져와 다시 은을 구입했고 금과 후추는 유럽으로 가져가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죠. 유럽으로 먼저 갔다가 일본, 중국, 인도를 거쳐서 다시 일본, 유럽 순으로 네덜란드의 무역선이 한 바퀴를 돌면 막대한 무역 수입이 생기는 무역 구조가 짜여집니다. 갑자기 그거 뭐죠? 어렸을 때 했던 게임. 대항해 시대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유럽은 금과 은의 가치가 12대 1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은본 위제 국가라 은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쳐줘서 6대 1 정도로 은과 금의 교환 비율이 좋았습니다. 은을 싣고 중국에 가서 금으로 바꿔 돌아오면 2배 장사가 되고 인도, 일본을 경유하며 구리, 비단, 후추를 사고 팔면 수익은 더 커졌습니다. 네덜란드 유대인들은 대박을 치기 시작했고 은은 중국으로 계속 건너가게 됩니다. 중국은 노란색이 황제의 색깔이라 황금은 황제만이 쓸 수 있어서 근본위제가 아닌 은본위제를 채택한 나라였습니다. 은행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에서 나왔듯이 당시 전 세계에 은을 가장 많이 쓰던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네, 이때도 중국은 뭔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였군요. 은을 받고 그 대가로 비단과 금을 내주던 중국은 도자기 품목을 추가합니다.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친 말입니다. 800에서 1000도씨에 구운 것을 도기라 하고 1300에서 1500도씨에 구운 것을 자기라고 해서 합쳐서 도자기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800도씨보다 낮게 구워져서 만들면 이걸 톡이라고 하고 1000에서 1300도 도자기의 그 사이에 있는 온도에서 구운 것을 석기라고 합니다. 16세기 유럽은 동양보다 과학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럽은 토기와 도기, 석기는 생산할 수 있었지만 1300도씨 이상에서 버틸 수 있는 용광로를 만들지 못해 단단한 자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16세기에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2개국 뿐이었습니다. 바로 한국, 조선과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인기를 끌던 도자기는 청화백자였습니다. 청화백자는 청색의 회화청이라는 코발트가 안료로 사용되었죠. 코발트는 13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청색 염료였습니다. 코발트는 페르시아의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견되어 중국을 통해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있었죠. 페르시아,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품이다 보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재료가 바로 코발트였습니다. 세조는 명나라에서 들어오는 청화백자를 본 후 전국에 포고를 내려 조선에서도 청화백자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강진과 순천에서 코발트를 광산을 발견했고 토청이라고 하는 국내산 청화 안료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1464년 조선도 청화백자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조선의 도자기는 관에서 만들어 양반들에게 내수로 소모되는 정도라 유럽에는 중국 청화백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산 청화백자는 유럽 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청화백자 한 점은 좋은 집 한 채 가격을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은을 싣고 중국으로 가서 금이나 비단 외에 중국산 청화백자까지 가져오는 새로운 무역 구조가 짜이기 시작하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던 22살 청년 하멜이 폭풍을 만나 36명의 동료와 함께 제주도로 떠내려옵니다. 하멜은 13년 동안 조선의 억류수 생활을 하다가 1666년 9월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주했고 1668년 7월 네덜란드로 귀국을 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 복귀한 하멜은 자신이 회사 일을 하다가 표류했으니 근무의 연속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멜은 그동안 밀린 임금을 달라는 목적으로 조선에서 체류하는 일지와 정보를 정리해서 동인도 회사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역시 역사에서도 배울 수 있죠. 기록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멜 제주도 난파기인데 하멜은 이 기록을 근거로 14년치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에 제출한 하멜의 보고서가 시중에 유출되어 스페르베르호의 불행한 항일지라는 이름으로 출간됩니다. 이 책은 하멜 표류기로 불리며 유럽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멜 표류기는 1668년 네덜란드에 처음 출간되었고 프랑스, 독일어, 영역판으로 출간되면서 조선을 유럽에 알렸습니다. 하멜의 보고서로 조선도 청화백자를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동인도 회사가 알게 된 것이죠. 1669년 동인도 회사는 건조 중이던 1000톤급 대형 상선의 이름을 코리아호라고 부르며 조선과 무역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코리아호는 1669년 5월 20일 휠링겐을 출항해서 조선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고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부터 수입한 무명과 후추 등을 조선에 팔아서 수십에서 수백 배의 이익을 먹고 있었습니다. 후추가 일본에서 뭔가 한 게 아니라 동인도에서 수입을 해서 조선에 팔았던 거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조선과 직무역을 하면 이런 이익이 사라질 것이라는 일본 막부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일본 막부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조선과 통상하면 일본의 네덜란드 무역관을 폐쇄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 규슈 시가현 아리타에서는 임진왜란 때 잡혀간 도공 2, 3평의 후예들이 1616년부터 자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리타의 자기를 청화 백자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아리타의 자기는 다양한 색상과 좋은 품질로 단순한 청색의 중국 자기를 퀄리티 면에서 압도하면서 유럽에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파란색 도자기였다면 이런 아리타의 백자는 주황색, 빨간색, 녹색, 초록색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70년 동안 700만 점의 아리타 자기가 유럽으로 팔려 나갔다면 찻잔의 받침과 찻잔 주전자를 만드는 것이 아리타 자기가 처음이었습니다. 티타임이라고 하는 유럽 귀족들의 티 문화가 시작된 찻잔 세트가 아리타 자기가 기원이 된 것이죠. 코리아호는 결국 한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10년간 정박해 있다가 1679년 11월 15일에 폐선을 하게 되죠. 배는 이건 저의 생각인데 배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코리아라는 이름은 한국에 도착을 했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코리아호가 한국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한국은 무역을 할 만한 내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세계 최고의 신기술이 있어도 기술과 기술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야기 참 재밌네요. 감사합니다.